그 공간의 확장으로서 우리가 치렀던 것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것도 저는 다 원료와 생산지를 확보하기, 원료와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공간의 확장을 위해서 치달았던 시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다 공간의 확장에 이용됐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간의 확장들이 큰 특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의 확장, 이 기술은 구체적으로는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대중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대중사회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풍요를 가져왔죠. 근데 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분업을 통해서고, 그 분업이 극대화된 것이 현재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돼서 대규모의 생산단지와 그리고 대규모의 주거단지,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그 교통수단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도시, 거대한 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의 계층화된 구조들, 빌딩 구조라는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구조들. 맨 위층에 자리하는 사람이, 위층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CEO가라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빌딩 모습도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고, 생산 공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됐듯이,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켰다는 것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사회는 이런 학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이죠. 대학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등장하고, 그 기업을 지원해주는 금융 시스템이 이 생산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대량 소비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로 해서 완성된 것이 산업사회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는 일반적으로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얘기했듯이 기업가가 주도한 사회고, 소비 대중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산업사회는 하나의 측면은 것이 글로벌화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의 혜택일 수도 있고 도전과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현재 모델인가, 그것이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사회의 와중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PC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PC는 기계가 그 엔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이었다면, 이 컴퓨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지능을, 정신적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C 등장과 발전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PC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 얘기하는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는 2045년에 오면 이제 특이점이 온다.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의 디지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엔진 산업사회가 엔진이 시대였다면, 그 엔진이 실제로 그 도시라는 문명을 만들었듯이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디지털 기술이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해서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맞이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언번들링, 해체라는 의미죠. 해체라는 의미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음반 산업에서의 해체가 있었죠. 이제 더 이상 CD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음반 산업. 또 하나 있었던 것이 그 언론, 그 미디어의 하나의 해체, 신문 언론의 해체가 있었죠. 더 이상 신문 언론의 그 영향력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해체가 주도권이 바뀌었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핀테크,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들이 계속해서 산업사회의 특징을 했었던 부분들을 해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해체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산업사회는 생산성을 중요시했던 사회,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죠. 많은 것을 생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죠. 디지털 사회는 또 오면서 생산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란된 것이 왜 디지털 기술들이 보급이 됐는데 생산성이 왜 이렇게 향상이 안 되느냐 의문을 계속하죠. 왜 경제 발전들이 지속적으로 2%, 3%에서 멈추고 티켓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본 수익률이 커서 생산도 저하될 것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설명한 것이 기술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우리가 컴퓨터가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죠. 시간만 줄여주죠. 시간만 줄여주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때 결국은 생산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산업사회에서의 성장이 디지털 사회에서 성장이 안 된다는 시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의 유의점을 저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의 기술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지속 가능성이 위기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 가지고 자원이 낭비되고 너무나 싸게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조금 쓰고 버리는 거, 결국 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가 커지면서 공동체의 성격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거버넌스의 이 산업사회는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전들이 받고 있죠. 왜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왜 간접적인 의사 전달을 무시할 필요성이 있는 스마트 민주주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듯이 그 거버넌스의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 낭비, 환경 파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디지털 기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해결책을 향후에 디지털 산업이 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가 돼야지만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디지털 사회라는 것이 지능정보사회라는 것이 결국은 그전에 산업사회가 물질적 특성들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면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비물질적 특성들을 중시하는 사회로 보기 때문에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정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로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와 디지털 사회를 크게 대결해서 본다면 이거는 그냥 유추적, 비유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산업사회는 공간의 시대, 공간을 단축시켜, 공간이 확장되고 빨리 더 할 수 있게 현재는 이제 글로벌까지 모든 것이 진짜 하루 만에 왔다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이제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의 충돌이 나쁜 것이 전쟁이었고, 공간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비자들은 소비 대중으로서 표준화된 대중들이 생산되었다고 봅니다. 대량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해주는 대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사회는 특징은 아까 산업사회가 엔진이었다면 이거는 CPU라고 봅니다. CPU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시겠죠? 클릭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연산들을 해나가는가. 이거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낸, 같은 시간에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낸 것보다는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산성이라는 측면보다 효율성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기술이죠. 더 이상 이제는 그전에는 만들면 다 팔렸지만 이제는 만든다고 팔리지 않아요. 이제는 가격을 절약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는 이제 시간의 확장을 갖고 올 것이다 고 봅니다. 시간이 그전과의 공간의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 시간이다. 아까 IBM에서 왓슨 설명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IBM 왓슨이 암 진단 능력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90%, 인간이 80%, 70% 인간 전문가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암 진단 능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년 정도인가 2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 30년, 20년 이상을 소비해야 되겠죠. 경험을 쌓아야겠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20년 동안 내가 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고, 저는 그것이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 갖고 온 우리한테 엄청나고 무한한 시간을 갖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가 고민해야 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20년, 30년 노력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노력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 개성이 직업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노동 상실이면서 또 이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성과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저는 좀 딥러닝을 이용한 학습 시스템 이런 걸 보면서 기술이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도구이 됩니다. 이런 거에서는 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하고 그 기술이 현재를 문제에서 해결하는 거하고 미래에 나타날 문제를 바라보면서 대비하는 거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미래에서 나타날 문제를 대비하면서 그 기술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디지털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전문가가 되는 시기가 되는데 그 시대를 맞이할 필요성이 있겠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미래 사회는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봐야 하는데,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요인들은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는 인구의 변화, 고령화 저출산과 또 한편은 또 인구가 또 그 제3세계는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한계, 에너지와 에너지 문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부상입니다. 이것은 뭐 중국이든지 인도라든지 이것이 향후 미래 시장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도시화라는 측면들이 중요하고, 또 아시아적인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문화적인 특성으로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기술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 여전히 저희도 고민이지만 미래의 진짜 산업이 무엇이 어떤 주로 산업이 될 것이냐, 이거는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관점 속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가장 크게 미래를 끌고 가는 것은 4차 산업분야, 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산업사회가 분업과 분리였다면 4차 산업,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보면 통합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디다스가 독일에다가 그 아디다스 공장을 저어가지고 그 전에 60일 정도 걸리던 신제품 생산 저거를 16일인가요? 그러니까 주문 생산 시스템을 16일인가 걸리던 것을 5시간 만에 주문 생산 체제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600명이 들었는데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리고 바로 이제는 저 먼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근처에다 공장을 넣어서 바로 생산하겠다. 이것은 통합이죠. 그동안에 그 생산 기지들이 바깥으로 갔다면 이제는 다시 생산 기지들이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세계가 큰 변화의 요소로 또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점점 더 생산이 통합이 돼갈 것이다. 그리고 뭐 아까 얼마 전에 마인이 얘기했지만 전자상거라는 개념을 지금 안 쓰겠다고, 물류와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이 통합된 거예요. 저도 봅니다. 저도 생산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은 통합될 거예요. 대도시나 도시 인근의 자그마한 공장이
생산 공장이면서 유통 공장, 거기서 즉시 물건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도 이제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의 변화가 되겠죠. 결국은 일과 놀이가 융합이 되면서 이제 작은 공간에서의 완결성이 강화되는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 전에 산업사회가 공간을 분리해서 대규모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은 공간을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통합이 되면서 작은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재 우리가 도시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큰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효율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그 부분. 그래서 미래 사회를 전망할 때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좀 볼 때 뭐 강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약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것은 뭐 흔히 얘기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냐 이런 것까지 제가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30년 뒤에 얼마나 그 획기적인 AI가 등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전과 덜 큰 자동화 정도 기술에서 AI가 등장할 것이냐 이렇게 측면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진짜 얼마나 다양하고 유연한 사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금과 같이 표준화된 인간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동일한 제품을 소비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의 전체성이 강화된 상태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최소한만 먹고 살아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려면 다양성이 더 강화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일, 기계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것보다 더 다른 다양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 때는 디스토피아 같은 사회가 될 것이고 표준화된 사회가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면 그 노동에서 해방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우리가 이 노동 생산 이 특징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가 더 중요하냐, 사람들이 그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다양한 예술적인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로봇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물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그들이 그런 기술이나 기계들이나 생산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회냐에 따라서 사회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 더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 다양한 사람들이 작품 활동들이 더 중요시할 때 이 더 의미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인재들이 아니고 창조적인 인재들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직업은 감소되고 증산층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전히 획일적인 인재를 만들어낸다면 그 전체주의적 사회로 가는 것이고 다양한 인재들이 생산된다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크게 이 미래 사회의 갈등은 전체성과 다양성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향후에는 이 공동체적인 특성들이 강한 도시들이 더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앞으로 이 사회가 이상적으로 발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창조성이 강한 중소도시들이 중심으로 해서 공유경제 체제가 되고 도시 공동체적 도시 그러니까 국가 기반의 사회가 아니고 도시가 기반의 사회 이렇게 되면서 이 사회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희망적인 이상적인 발전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가기 위해서 하나의 5개 정도 우리가 크게 전략이라든지 수립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이제 기술 혁신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인재 다양한 성을 갖춘 창조 인재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제도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미지 세계 미지 영역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디지털 인프라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시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가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향후의 그 도시 중요성들 때문에 많은 현재 IT 기업과 디지털 기업들이 도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디지털 기업들이 도시에 뛰어들느냐 하면 도시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는 전자회로 기판같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를 흘러다니고 있고, 그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이 디지털 기업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업들이 도시에서도, 도시 운영에서나 도시 건설에서도 좀 주도적인 위치로 갈 수밖에 없겠다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과 사이드웍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도시 건설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도시는 뭐 어떤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냐? 압축 도시라는 이 2004년이니까 오래전 개념이지만 이런 식의 도시를 건설하면 뭐 에너지나 뭐 공간이라든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숲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표준화된 인간이겠죠. 누군가의 지배하에 받는 인간이지 다양성과 개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전원도시 꿈들을 꾸어왔죠. 전원도시들을 꿈꿔왔지만 전원도시들이 항상 다 실패했던 것이 직업 전체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 영국에서도 했던 전원도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공단이 생기면서 전원도시 개념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전원도시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산업과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업과 직업을 유지시켜주는 인재들,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 건강하게 사는 것, 향후 도시의 중요를 주는 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결합이 된 하나의 클러스터 도시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이런 공동체 성격의 프로슈머 도시가 미래 도시지 않습니까? 생산 지역의 소비자들이 같이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생산 과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즉시 트렌드에 반영된 생산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뭐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이 향후 미래의 도시이고, 이제는 이런 도시가 그냥 이상적인 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실험하는 것들이 구글의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칸막이 없애고 회사를 도시같이 만들겠다는 것들이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도시 중심이 아니고 대도시가 그에 연계된 중소도시, 각각의 특색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특색들을 갖고 있는 그런 중소도시, 뭐 만화도시든 음악도시든 뭐 와인도시든 이런 도시들이 많이 생겨야지만 도시 경쟁력들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어느 날은 나는 그 와인도시에 가서 살다가 어느 날은 만화도시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주거가 융합이 되고,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현재 기술이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향후 등장할 기술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사업 계획이나 그리고 국가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영국 같은 경우 같으면 이런 우선 몇 년 전부터 향후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들을 하면서 도시에 관해서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 좀 다양한 논의, 다양한 미래의 구상 이런 것들이 시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네, 앞에 이명호 박사님 발표에 의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빅데이터에서 너무 비판하면 또 이게 주최 측하고 좀 이게 엇갈려가지고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원래 제목은 빅데이터는 거품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주최 측을 좀 고려해서 그저 빅데이터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거 정도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핫 이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핫 이슈인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냐 하나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CPS예요. CPS. 그러니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사이버 시스템과 피지컬 시스템의 결합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그 맥락 없이 자꾸만 저기 선진국 따라하다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빅데이터가 뭐냐, 인공지능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200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야기를 하면서 하원규 박사님하고 저하고 최남기 교수님하고 책도 내고 전자신문에 4개월 동안 연재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4년 동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4차 산업혁명 다시 하자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오케이다 이게. 오케이인데 핵심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지능 정보 시대 그거 아니다. 지능 정보 시대 하자는 얘기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 빅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제 책 자랑하러 장사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은 공교롭게도 제가 쓴 책이 저번 주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빅데이터는 과연 거품이냐, 이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1년 11월 7일부터 빅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전략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5년이 지난 지금 뭐가 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의문 내지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저는 빅데이터는 거품이다 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책을 저번 주에 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가 시작한 건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1월 7일 날 오전에는 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고 듣고, 오후에는 구글 슈미트 의장 만나서 우리도 빅데이터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그래서 2011년 11월 7일이 우리나라 빅데이터의 생일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이제 그 위아래 할 것 없이 이제 전부 다 가열차게 해왔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각범 위원장님의 이제 그 청와대 보고의 핵심인데, 빅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빅데이터는 미래를 기가 막히게 예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로 나온 것이 구글 이 독감 그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노란 게 이제 데이터고 이 파란 게 구글이 그 자기 빅데이터 가지고 미래 예측했다는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기술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하면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또 당장 내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무슨 제품을 얼마만큼 살지, 내일 뭐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1년 후에 어떻게 나올지 이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빅데이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빅데이터 하면은 미래 예측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사실 빅데이터 가지고 미래 예측 이 정도면 우리 미래학회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래학자 있을 필요 없어요. 빅데이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의심을 안 했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 아니겠느냐? 특히 지식인의 고질적인 병폐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빅데이터 가지고 열심히 했던 시스템이 재난을 예측하겠다. 빅데이터 가지고 어디에 산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빅데이터 가지고 예측해서 그 구조팀 빨리 보내가지고 산사태 안 일어나게 하고, 일어났으면은 바로 구조하고, 또 재난 예측 시스템도 있었고 범죄 예측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범죄 예측 시스템이 뭐냐면은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누구 죽이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 SNS에서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지난 5년 동안에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건물에 있느냐 이거 매칭시켜가지고 그렇게 판별되면은 바로 가서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도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인터넷 보시면은 로또 번호 알려주겠다는 회사가 전부 다 빅데이터 가지고 자기들 서비스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지만은 또 로또 하는 사람들은 또 저기에 목매달아가지고 저기도 다 가입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호황된 얘기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투자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 너무 초보적인 얘기지만은 구글 연구자들이 네이처지에 2009년도 네이처지에 썼던 논문이 정말로 미래 예측을 한 논문이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 나왔어 말이에요. Detecting Influenza Epidemics Using Search Engine Correlate. Detecting이에요, detecting. 그러니까 진단한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나 독감 걸려서 너 독감 걸렸냐 이런 질문이 막 떠돌아다니면은 SNS에서 총 100만 건의 그 데이터 중에서 한 1000건 정도가 구글 독감이 데이터가 나왔다면은 그거 가지고 독감에 관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디텍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디텍팅하는 거예요. 프리딕팅이 아니에요. 프리딕션.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 이 그래프들도 이제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SNS에서 만 개의 SNS 데이터 중에서 1000건에서 독감이 걸렸다 하면은 그 에스티메이트가 미래를 에스티메이트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 인구, 전체 모집단, 그러니까 토탈 퍼퓰레이션에서 그러면 몇 명이 독감에 걸렸을까를 에스티메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를 에스티메이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질병본부에서 제출한 기록하고 맞춰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 예측이란 그러면 이 논문에서 프리딕션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데서 95% 프리딕션 인터벌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말은 프리딕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통계적인 신뢰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선 너나 나나 빅데이터가 미래 예측 기가 막히게 한다고 뻥치고 했던 것이 지난 5년간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제 주장이고. 근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조차도 그로부터 4년 후에 네이처지에 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또다시 또 논문을 투고해요. 그 구글의 빅데이터 에스티메이션, 프리딕션이 아니고 에스티메이션조차도 정확하지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이 틀렸다. 그러니까 틀릴 때마다 구글은 알고리즘을 바꿔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매몰되어 왔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그 신화에 너무 많이 빠져왔었다 하는 거. 그래,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이 가트너 그룹의 하이프 사이클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14년까지 2011년도에 빅데이터 여기다 놓고 2015년도에 놓고 요 하얀 거는 이제 빅데이터가 여기까지 오는데 앞으로 2년에서 5년 걸릴 거다. 이런 이제 가트너 그룹의 예측인데 2013년도부터는 이게 파란 걸로 바뀌니까 앞으로 10년 걸릴 거다. 이쪽으로 오는데 2014년도에 내려갔다가 2015년도에는 사라져요. 그리고 2016년도 올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루지를 않아요. 가트너 그룹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가트너 그룹의 직원들이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가트너 그룹 여태까지 그런 적 없지 않느냐? 빅데이터 왜 사라졌느냐 했더니 가트너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 등등 보편화되어 있어서 굳이 저기다 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변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처음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이프 사이트에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별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없앤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조금 지적 유행의 관점에서 살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주장하는 건데, 뭐 이 주장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빅데이터는 미래 예측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환상 갖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그리고서는 이제 요거 복잡한 건 빼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인공지능이 부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서 요게 이제 여기 구글 트렌드 리서치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뛰면서 빅데이터는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커버디스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빅데이터는 가고 인공지능이 온다 얘기. 지금 이제 이미 그 빅데이터 시장은 앞으로 쪼그라들고 인공지능 시장이 뜬다고 많은 시장조사 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데서도 보면은 앞으로 떠오르는 건 인공지능이고 앞으로 짓는 거는 빅데이터라고 이제 이미 이 신문 기사에서도 이미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는 한몰 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옵션이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제 미래 예측을 고집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전략을 바꿨어요. 뭐냐면은 빅데이터, 그래, 우리는 미래 예측 못한다. 미래 예측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빅데이터 가지고. 그럼 최근에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빅데이터는 그래도 여전히 유용하다. 왜 유용하느냐 하면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진들의 빅데이터, 그 몇백만 장 빅데이터 해가지고 그거 인공지능한테 사진 판별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거, 뭐 하나 등등 있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빅데이터하고 또 다른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SNS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정리된 빅데이터예요. 거의 정형 데이터 비슷한 빅데이터라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넘어가면은 장래 빅데이터,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장래 빅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은 이미 이제 빅데이터가 미래 예측한다는 거는 이미 그거는 끝난 얘기라고 거의 우리가 봐야 되고, 누구도 그건 증거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 CCTV에서 나오는 데이터, 드론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가 평가하고 또 이 빅데이터가 평가한 거를 AI가 또 학습을 하고, 결국은 이런 구조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서 지금 현재 SNS가 한 이슈가 되지만은 SNS 데이터는 그다지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중요성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러나 이러한 구도가 완성되는 데에는 우리 지금 세션의 타이틀처럼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은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CCTV 같은 거 우리 그 미국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동영상 보면서 범인 막 컴퓨터가 잡아내고 막 이러지만 사실 지금 그 정지 화상에 있는 것이 사람이냐 개냐 돼지냐도 사실 인공지능이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동영상을 돌려놓고선 그걸 구분하는 날이 언제 올 것이냐, 굉장히 그게 아직 쉽지 않은. 차라리 그거보다 엊그제도 뉴스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5살짜리 애가 CCTV 보면서 범죄 차량 저게 어떤 종류인지 딱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거 하려면 적어도 한 30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미국 교수는 300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지금 이 빅데이터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는 거는 결국 한 가지. 뭐냐면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거품이고, 미래 예측에서 이제는 리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결국은 과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거에 바탕을 둔 AI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적어도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길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레스 컨설팅의 윤경입니다. 미래 좀 전공을 했고요. 그 전에 IT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좀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김동환 교수님이 하시기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에 관련된 그 수업 얘기를 좀 진행할 수 있고 빅데이터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제 전에 있는 컨설팅 포함해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상당히 준비하다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컨설턴트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프리트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일어난 일과 인지 간의 시간적 갭이 존재를 하는데 얼마나 그걸 빨리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컨설팅 안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시스템 같은 거라든가 혹은 실제 공장 자동 제어할 때 그걸 얼마나 빨리 변수를 파악해서 제어하느냐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응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빅데이터 위에 그런 하이퍼 사이트에서 사라지긴 했으나 그때 인공지능이 많이 화두가 됐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어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을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지능정보사회가 가져올 유토피아일지 혹은 디스토피아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30년 후에 지능정보 사회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나는 게 2045년도 메이커즈웨이의 싱귤레리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싱귤레리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2045년경에 메이커즈웨이의 주장은 근거는 이제 무엇으로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면 2045년경에 CPU 하나가 인류 전체의 뇌의 연산 속도보다 빠를 거다라는 전제. 그쯤 되면 슈퍼인텔리전스, 초지능이 등장하고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혹은 인류는 영생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근본적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엇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건가요? 무엇으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초지능은 과연 등장할 건가요? 또 마지막으로 초지능이 등장하고 무엇으로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과연 싱귤러리티가 인류가 한번 들어가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각각 찝어보면 무엇으로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대별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관론이고 하나는 낙관론이죠. 당연히 레이커즈는 낙관론이죠. 근데 사회과학에서 출발한 혹은 정치학에서 출발한 철학에서 출발한 미래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에서 출발한 미초카프의 경우는 이 무엇으로가 유지되지 못할 거다. 기껏 해봐야 2020년경에는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선폭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터널 효과라는 전자가 지나갑니다. 그것도 누적되다 보면 바렐 현상을 어떻게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2020년경이 안 될 거다라고 렉테는 다른 기술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미치오 카프의 이 이야기는 올 초에 여러 비즈니스사이드나 여러 군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6년도에 무엇으로는 종집을 찍었다 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가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이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 정도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CPU나 반도체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반도체 분자 기계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CPU나 인간의 뇌세포를 닮은 CPU나 혹은 반도체나 아니면 이 다층으로 구성된 반도체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레이커즈웰이 만든 여러 사람이 만든 공동대학이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 실제 대학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나왔던 발표들이 1년 내지 2년 내에 최초의 양자 컴퓨팅이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이 나온 근거는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속도 자체가 기하급수로 나오고
현재 5큐빅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50에서 60 정도 큐비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천하 컴퓨터예요. 지금 뭐 그 전체 그 뭐 축구장 운동대 반 정도 부분인데 그것보다 몇십 배 정도 빠르다라고 해요. 50, 60 큐비클 정도. 300 큐비클 정도면 전 우주의 분자만 원자 수만큼 이렇게 많다라고 해요. 이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자 컴퓨팅이 도달한다면 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무엇으로는 더 기하급수로 발달할 겁니다. 근데 이 현황에 대해서 올해 그 하이커브에 의하면 중에 나와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2013년도에 나왔던 맥킨지의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 리포트에 의하면 그 12대 기술들이 나왔는데 2025년경에 가장 유망한 기술 나오는데 거기에 양자 컴퓨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핵융합 발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아직 난망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 구글 트렌드를 보면 양자 컴퓨팅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풍부합니다. 가끔 가다가 새로운 이슈가 툭툭 튀어서 나오고 풍부합니다. 근데 퓨처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미래학적 기술이나 이쪽 얘기하는 데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쉽게 무엇으로가 끝났다 혹은 계속될 거다라고 단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슈퍼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최근자의 와이드닷컴하고 오바마 대통령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참 부럽죠. 이 사람이 스페셜라이즈드 AI, 제너럴라이즈드 AI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너럴라이즈드 AI는 스트롱 AI입니다. 뭐 자기를 이식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같이 뭐 행동하는 거죠. 사람이 도저히 판단을 못하는 스톤 AI에 대한 이야기, 위크 AI라고 하는 건 스페셜라이즈드 특수한 기능에 대한 AI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 위초카크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롱 AI나 제너럴라이즈드 AI에 대해서는 당분간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희대 이경정 교수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AI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그 알파고 이후로 상당히 크게 붐업되어 있는데 마치 빅데이터처럼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하고 AI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이런 이야기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위초카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똑같이 오바마 대통령도 주변의 전문가들이 이런 그 스트롱 AI가 오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귤러리티 반드시 올 건가? 특이점이 올 건가? 2014년도에 트랜스센던스라는 영어가 있었죠. 트랜스센던스, 추월, 싱귤러리티, 특이점 이런 거 동일한 언어. 어떤 미학적인 트랜스센던스, 싱귤러리티, 물시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요. 역사라고 하는 건 면면한 것이 끝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학에서는 과거에 대한 지혜와 현재의 통찰과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연계되어 있어요.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 혁명이라든지 불의 발견에 농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산업혁명 진행되는 걸 보면 이 불 자체의 발견이 전파되는 건 수만 년에 걸렸을 겁니다. 농업혁명은 수천 년에 걸렸고 산업혁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연면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테크니컬 이 싱귤러리티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메이커주의 같은 데는 기술복음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진 역할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 천재성에서 상당히 공감하지만 사회적 측면이나 경제 측면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약인공지는 그렇죠. 약인공지는 작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수많은 스페셜라이즈 인공지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록체인, 시리스파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약인공지능이 바탕에 있으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기술 발전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어떻게 될 것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인공지능과 수반된 기술 발전이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인공지능이 환경 부분에도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건데 이 부분에도 좀 약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동시통역기가 지금 요 이어폰으로 되는 건 보셨죠? 여기에 0%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들어간 다음에 한국어도 되겠습니다. 아까 주셨겠지만 왓슨이 한국어를 8번째로 배우는 언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된다는 얘기예요. VR 결합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VR 그 HTC 바이브를 제일 비싼 거 샀는데요. 와 진짜 같습니다. 좀 250만 원 들었거든요. 주식까지 해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것이 아직 여러 가지 단점인데 제가 10년 정도 있으면 지금 저희 현실과 똑같을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을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손 혹은 우리 세대에서는 지구의 반대편 사람들과 회의하고 지구의 반대편 사람하고 워킹할 거예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그 공각기록에 나온 이야기 있죠. 국가란 이름만 남아있는 그 어느 시대. 저는 2045년이 이런 AI나 AI를 기반한 동시통 VR AI이 국가란 이름만 남아있는 그 시대. 노암 촘스키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기업이 지배한 사가 과연 이상적인가? 노암 촘스키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죠. 우리가 회의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손들은 아마 국제 결혼을 많이 할 거예요.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거의 철저하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예측한, 물론 이런 것들은 추세 외사법으로 한 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세 번째랍니다. 전 세계 70% 가깝습니다. 양극화 비율. OECD 과학기술혁신이사의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되는 AI는 이런 부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꾸 저출산 얘기를 하는데 리버스 엔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먹으면 젊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인공자궁 얘기 나옵니다. 지금 실험실수도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저출산 개념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다른 형태로 봐야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좀 더 종합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장연민에 상당히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론, 중립론, 비관론들이 좀 있어요. 레이커즈웰이나 혹은 토마스 페이 같은 기술적 사람들은 어번던스, 미래는 풍부할 거라고 하는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핍니다. 클라우스 슈박 같은 중립론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늦춰졌지만 시기만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아그너스라고 하는 영국 쪽 경제학자 이런 사람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저도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근데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고용사회가 됐어요. 그 이전은 고용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미래는 고용사회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일자리의 미래를 고민한 뒤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산업혁명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저 산업혁명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좀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깊이 비교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싱귤러리티 얘기든지 제3의 물결이라든지 런던 타축 곳에 디지털 이코노미라든지 에릭 툴슨의 더 세컨드 머신에이드 이런 반복적인 얘기 뭐냐면 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4.0 할 때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아니라고 생산성이 증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생산성의 증가는 사회를 더 양극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WF의 보고입니다. 근데 현재 계속 4차 산업혁명 리쇼어링 되고 있어요. 3D 프린팅이나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건 리쇼어링 자체, 생산성 자체를 상당히 증대를 시키기 때문에 지역에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D 프린팅의 만연은 일반 지금 아직은 약간 낮은 계속 발전하는 거지만 계속 발전된다라고 한다면 리쇼어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글로벌리, 프로덕트 로컬리가 됩니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의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농업 생산 2%예요. 근데 제조업이 8%입니다. 얘네들이 나름대로 스마트 팩토리 하면 자기 1위 다시 차지하겠다고 하잖아요. 4% 줄입니다. 4%. 이야기 다시 AI 들어가면 제 3차 산업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해 고용사에서 비고용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 어떤 독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일자리를 나눌 건가, 인간답게 살 건지에 대한 고민, 철학적인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폴리틱스 트럼프 현상 일반적이에요. 트럼프나 이 브렉시트는 보수주의의 등장이에요. 일자리가 이런저런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만 해둘까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중국은 아닐까요? 중국의 그 로봇 도입률이 상당히 낮아요. 로봇이 점점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6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더 도입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더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보수화될 겁니다. 일본도 보수화될 거예요. 전 세계 보수화되겠죠. 세계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적어도 당분간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론울프, 자생적 테러리즘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미래학자들 간에 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인류를 멸망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신데스 바이올로지. 지금 우리가 유전자에다가 음악을 코딩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일반화된다라고 한다면 론울프, 자생적 테러리즘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안위는 기술이나 통제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측면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니까. 우리 미래는 오픈번화 멘티라고 합니다. 열려져 있으나 완전히 비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휴토코니가 상당히 잘 얘기합니다. 오픈, 번화 멘티, 이만큼 갖춰져 있다니 완전 방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무수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할 때 우리가 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유스트 퓨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미 사용된, 이미 우리가 개념 정립한. 그러면 우리가 SF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제가 뭐 임의적으로 내는 겁니다. 환경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제약, 환경해결, 양평 문제 해결, 양평 문제 지속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환경 문제 해결, 양평 문제 해결은 스타트랙입니다. 스타트랙에서 보여주는 그 사회. 그 배경의 사회.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 안 되고 해결됐으나 이게 좀 약간 잘못 나요. 환경 문제 블레이드가 하나 이쪽이었겠죠. 다시 이게 화성 이주 프로 뭐 이런 게 이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 인카인 같은 경우에 양평 문제 극단적인 인카인 영화로 헝거 게임 같은 경우는 환경 제한이 극단적인 모습이죠. 엘리시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환경 제한과 일어났는데 양평 문제가 해결된 게 뭐 SF는 아닌데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런 것들로 될 겁니다. 이게 우리 미래학은 사실은 미래학자는 회의자가 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미래, 기업의 개인에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AI, 우리 기능정보 사회는 인류에게 사실 또 다른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나? 그건 바로 우리의 올바른 판단과 우리의 행동에 있습니다. 미래학의 3대 공리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예측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아이디어는, 유의미한 생각은 미리플러셀, 우스꽝스럽고